박원순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해 2차 피해 주사도 받았습니다. 고소인 측이 범행 장소로 지목한 서울시청 6층 근무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부분 박원순 서울시장이 외부에서 데려와 임명한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시민 분향소에는 오늘도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백 장군은 6.25 때 입었던 진주복과 같은 모양의 옷을 수의로 입고 내일 영문에 소개됩니다. 박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자신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기획사는 최근 3년 동안 3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수돗물에서 지난해 붉은 물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유충이 섞여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일선 학교의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교수의 영향력이 두려워 3년 넘게 혼자 고통에 떨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려진 반려동물들은 점차 늘고 있는데 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손길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함께 모이는 걸 꺼리기 때문인데 안타까운 유기동물 구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의혹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직 비서 측은 고소 직후에 고 박원순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면서 증거 인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유출자를 찾겠다며 특임 검사 임명까지 거론했고 이 시민단체도 이 보고라인에 있는 경찰과 청와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야당은 성추행 수사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고소인 측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면 국가 시스템을 믿고 고소인이 이런 권력형 성범죄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유출 경위는 반드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과 경찰에서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유출 의혹을 부인하자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수사기밀 누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은 엄벌해야 할 걸로. 시민단체들도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를 유출 배후로 의심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누군지 특정하긴 어렵지만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2020년 7월 9일 박원순에게 알림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습니다. 청와대와 경찰 두 큰 기관이 다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어요. 오리무중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경찰과 청와대를 상대로 고소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일단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고한 경찰도 보고받은 청와대도 박 시장 측에 유출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건 지난 8일 오후 4시 반경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소장 접수와 고소인 조사 사실을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보고했습니다. 주요 인물에 대한 범죄를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경찰 범죄수사 규칙에 따른 겁니다. 경찰청은 보고를 받은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주요 인물의 특이 상황이나 중요 사건에 대한 보고는 접수 뒤 10분 만에 국정상황실에 전달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관은 관련 수석실을 통하거나 국정상황실에 직접 보고합니다. 이렇게 취합된 보고 내용은 필요시 부속실을 거쳐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박원순 시장에게 그런 사실을 전달했다고 알고 되면은 청와대도 사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인권 문제에 개입을 한 그런 정황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청와대나 경찰에서 박 전 시장에게 피의 사실을 전달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 또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박 전 시장 측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고소인 조사 다음 날 급하게 일정을 취소한 데다 그날 새벽 최측근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유출 의혹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인수입니다. 또 다른 의혹의 눈초리는 이제 서울시청 6층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고소인 측이 지목한 범행 장소이기도 하고 시장 집무실이 있던 곳입니다. 이 보좌진들이 4년 동안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이 전직 비서의 도움 요청을 묵살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이 경찰은 수사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이 있는 서울시청 6층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숨진 이후 이 공간으로 통하는 문은 굳게 닫혔고 오가는 직원도 없습니다. 박 시장 고소인 측은 범행이 벌어진 장소로 시장실 내부를 지목했습니다.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집무실 안에 박 시장이 침실로 사용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겁니다. 서울시 직원들조차 이 공간의 존재를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알았다고 말할 정도로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입니다. 시청 6층은 박 시장의 측근들로 구성된 별정직 공무원들이 모여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고소인은 동료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피해를 호소했고 부서 전보까지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6층 공무원들이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보좌진이 범행 사실을 몰랐다면 큰 불찰이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 6층 사람들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이후에 데리고 들어온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이 시장이 사망하면서 퇴직 처리됐지만 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시청에 들어온 별정직 공무원은 모두 27명.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시장실 옆 비서실 등 정무라인 핵심 요직에 배치돼 6층 사람들로도 불렸습니다. 박 시장과 시민사회 운동을 함께 했거나 선거를 도운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관가에서는 이들처럼 어쩌다 공무원이 된 이들을 일명 어공이라며 직업 공무원인 늘공과 구분해 지칭해왔습니다. 박 시장의 유언장을 공개한 고한석 비서실장도 어공이었습니다. 유족들의 뜻에 따라 박원순 시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으로 박 시장의 빅데이터 전략을 돕는 전문가였습니다. 역시 민주연구원 출신인 최병천 민생정책보좌관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장훈 소통전략실장 등도 6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6층 권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6층 사람들이 시청 실국장들에게 콩 내놔라, 팥 내놔라 주문하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회자를 놓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숨지면서 지난 10일 별정직 공무원 27명은 현행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됐습니다. 장훈 소통전략실장은 SNS에 서울시가 빛의 속도로 일처리를 했다며 어공에서 백수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경우 박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6층 사람들이 우선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박원순 시장 측에서도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가해는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만 이번엔 현직 여성검사가 고소인을 비꼬는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평범한 여성들이 고소인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SNS에 대구지검 소속 여성검사가 올린 게시글입니다. 자신이 박원순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려놓고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당했다고 하면 이것도 추행이라고 적었습니다. 박 시장과 함께 사진을 찍다가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고소 여성의 주장을 비꼰 걸로 보입니다.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유족 상대 민사소송이라며 박 시장을 형사고소한 비서를 비판하는 듯한 글도 올렸습니다. 법조계에선 현직 검사로서 부적절한 의견 표명이란 비판과 함께 전형적인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여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반면 평범한 여성 시민들의 연대는 활발해졌습니다. 폭력 남편이 목숨을 끊자 아내가 비난받는 상황을 그린 이 소설책은 하루 판매량이 박 시장 사망 전보다 150% 늘었습니다. 2030 세대 여성들은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는 소설 문구를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라도 달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알게 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자신의 피해를 밝힌 고소인이 비난받는 상황에 대한 반발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게 박원순 시장 편만 드는 말들입니다. 침묵으로 비판받았던 여성가족부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뒤늦게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행정일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SNS 글입니다. 윤 의원은 이 글에서 박 전 시장이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해 고소를 당한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은 죽음으로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며 박 시장을 옹호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에 의자 윤 의원은 오늘 오전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할 의도는 없었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고소인 측이 박 시장의 영결식 당일에 기자회견을 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 꼭 오늘이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과거 미투 사건 때와 달리 침묵을 지켜 비판을 받았던 여성가족부와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2차 가해를 중단하라며 뒤늦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가부는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비방, 모욕과 위협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2차 가해 중단과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숨졌지만 성추행 의혹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오늘도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사자 박원순 시장이 숨졌지만 그래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공소권이 없다는 말이 요즘 기사에 많이 등장해서 이거 수사를 아예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공소권이 없다는 말은요. 피의자가 숨졌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지 않게 됐고 그러니까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법무부 내규에 따른 관행일 뿐 법으로 수사를 막은 건 아닙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겠다며 계속 수사를 했고 결국 진범을 잡았죠. 네, 이번 사건은 고소인뿐만 아니라 여성계, 정치권에서도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에는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수사를 한다면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이 흘러갔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아요.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까? 우선 이 사건 시간대별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고소인은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고 곧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일 새벽 2시 반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고소장이 들어오자 경찰청 본청에 보고했고 경찰청은 다시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박 시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공관을 나섰는데요. 고소인 측은 이런 흐름 안에서 고소 사실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도 청와대도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만약 유출된 것이 맞다면 서울시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아직 드러난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내기도 전에 서울시가 박 시장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했다거나 고소 당일 대책회의가 있었다거나 박 시장이 숨진 날 서울시가 시장실을 조사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고소 당일 대책회의도 없었으며 시장실 역시 서울시의 관련 부서들이 조사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6층 사람들로 불리던 별정직 공무원들이 시장실을 조사했을 수는 있는데 그마저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6층 사람들, 박원순 시장이 데려온 이 직원들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고소인은 시장 집무실 등 업무 공간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피해 사실을 계속 호소해왔지만 동료나 상관이 무시했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박 시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거나 비서실 인사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 바로 옆에서 일정을 수행하고 보좌하는 비서실장과 수행비서관, 또 비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비서관, 인사권을 가진 기획보좌관과 기획비서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오늘 이 사건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었는데요. 결국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간부들도 하루 종일 대책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전화를 받지도 않을 정도였는데요. 사안이 심각한 만큼 하루 이틀 안에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진상조사와 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6층 사람들이 이미 퇴직해서 진상 파악이 어려워 보이고요. 지난 5월에도 성폭력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또다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는 건 때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묵살과 유출. 이 직원들이 박원순 시장 대신 밝혀줘야 할 부분이 많겠군요. 네, 지금까지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이 내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한국 전쟁 당시 입었던 바로 이 전투복을 수의로 입기로 했습니다. 또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전후에 피가 뿌려진 전쟁 당시 격전지의 흙과 함께 영면에 듭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얼마 되지 않은 1950년 9월 낙동강변에서 찍은 백선엽 당시 중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국군은 전투복을 만들지 못해 미군 것을 입었는데 너무 커 소매를 걷고 허리띠로 졸라맸습니다. 내일 백선엽 장군은 이 전투복을 고스란히 제어단 군복을 수의로 입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유족들이 골동품 시장에서 1944년 생산된 미군 전투복을 직접 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똑같은 병사란 의미에서 훈장은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 장군은 6.25 전쟁 8대 격전지의 흙과 함께 묻히게 됩니다. 생전 백 장군이 직접 지도로 그려준 곳으로 수많은 전우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용사가 많은 희생을 당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그런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투는 백척간두의 조국을 지킨 영광과 함께 떠나보낸 전우들의 영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고인은 45년 전 이곳에 1100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였고 전우들과 함께 하려 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해 처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고인을 기리기 위해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는 궂은 날씨에도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백 장군은 내일 다시 6.25 전쟁 당시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대전 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에는 하루 종일 긴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마저 극진한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했지만 정작 우리 청와대는 나흘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영결식을 하루 앞둔 오늘도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엔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분향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런 분은 우리 여기 대전에 갈 게 아니라 서울으로 모셔야 될 것 같고
친분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은 물론 그 이상의 버금가는 그 총리도 나오셔서 당연히 선별하고 묵념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선 전쟁 영웅이 사망하면 대통령이 직접 장례식을 주관하며 최고의 예우로 대우합니다. 미국이 백 장관의 타계를 깊이 애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백선엽 장군 같은 영웅 덕분에 한국은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조문을 다녀간 것으로 애도를 표했단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는 장례 첫날 다녀왔지만 백 장군 빈소는 사흘째 돼서야 조문하고 방명록엔 이름 석자만 남겨 뒷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조문을 다녀갔지만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누구 덕분에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지 안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집권당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백 장군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집주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부동산 대책으로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커졌는데 국회가 이달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소급 적용까지 하겠다고 하자 더는 못 참겠다고 나선 겁니다. 홍유라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임대차 3법 소급 반대. 오늘 오후 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단어입니다. 수천 명의 집주인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결과입니다. 단지 집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를 다 제재하겠다는 것이에요.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재산권, 행동 자유권을 완전히 제한하고 있는 악법입니다. 폐암이 걸린 거예요, 2년 전에.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올리는 것 갖고 생활을 하는데 전세금이 안 올라가면은 저희는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제로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이상 보장하고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이지만 오히려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을 때 임대료가 단번에 올라가는 문제가 또 다른 주거불안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당정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며 기존 계약까지 임대차 3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빠른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도 당장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이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많은 이들은 가장 확실한 투자처로 여전히 부동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규제가 강해지자 오피스텔과 빌라 몸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412실의 대단지 오피스텔 공사 현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강서구에서 제 뒤로 보이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될 정도로 가까운 경기 김포 지역입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에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텔이 한창 지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계약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그냥 찾아서들도 많이 오시는데 주말엔 뭐 거의 상담소가 없을 정도고요. 이번 70 대책에서 정부가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는 사실상 폐지했지만 오피스텔과 빌라에 대한 임대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인기 요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7월 10일 날 대책이 또 바뀌어서 일주일 사이에 저희 지금 계약률은 거의 80% 가까이 지금 다 마감되고 있어요. 빌라도 마찬가지. 서울 방배동 전용 면적 29제곱미터 빌라가 최근 3억 원에 계약됐는데 2달 사이 2천만 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도 팔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좀 계약을 하러 한 사람들도 좀 있어요? 당연하죠. 운이 폭발치고 있습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과 빌라의 몸값이 치솟은 이유는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
이번 달부터 1주택자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규제 지역에서도 최대 70%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도 노릴 수 있고 또 세금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사실은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정부가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피스텔 빌라 시장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교수의 영향력이 두려워 성추행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구자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대 음대를 나온 A씨에게 지난 2015년은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가르치던 교수의 차량에 올라탄 게 화근이었습니다. 공연 뒤풀이 도중 다른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교수가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차에 탔던 겁니다.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교수는 강제로 입을 맞추고 수차례 신체를 접촉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교수가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여러 방면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고 3년 넘게 고민하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자신의 가족은 물론 교수 측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교수는 A씨 가족에게 살려달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당시 차에 다른 동승자들이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겁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교수를 지난해 2차례 검찰에 넘겼지만 10달 넘게 검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번이나 다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자체가 A씨는 고소 이후 음악 활동이 모두 끊겼습니다. 연주 스케줄이 있었는데 어떤 통보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해지가 됐고요. 지금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채널A는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무자격 팀닥터를 구속한 데 이어 감독과 주장 장모 선수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의 국가대표 훈련 수당을 상납받았다는 폭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경찰이 김모 감독과 주장 장모 선수 집을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2사람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감독이 선수들에게 국가대표 훈련 수당을 상납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하루 6만 원씩 훈련 수당이 나오는데 이 중 절반을 요구했던 겁니다. 선수 등 돈 반은 자기 단락을 해서 반은 입금한 걸로 들었어요. 국가대표로 선발됐는데도 감독이 소집훈련 참가를 막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신 사비가 드는 팀훈련에 합류시켰다는 겁니다. 숙현이는 국가대표 한번 했으니까 이제 뭐 안 해도 되지 하면서 뉴질랜드 보내고 외국 시합 나간다고 또 청장으로 돈 꼬바락하고 뭐 이랬으니까. 이들과 함께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김도환 선수는 경주시 체육회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냈습니다. 앞서 김 선수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최 선수의 납골당을 찾아 추모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콘 멤버 2명이 한밤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타고 있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당시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아이콘의 멤버 김진아, 구준혜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 어제 새벽 3시 40분쯤. 승합차를 타고 경남 남해에 있는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남해 지역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배수로에 빠졌습니다.
김 씨와 구 씨, 운전자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였습니다. 운전자는 멤버들과 지인 사이로 자신만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멤버 2명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자기가 동승했다는 것만으로는 방조 혐의 입증을 하기는 어렵고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가 명확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는 사고 하루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음주운전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조사를 통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콘은 지난해 리더 BI가 마약 논란으로 탈퇴한 후 6인조로 재편해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구설수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박혀있던 못 하나가 운전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단기를 부수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승용차.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잠시 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오는 운전자. 주변을 살피더니 달아나기 시작하고 주차장을 순찰하던 직원이 남성을 뒤쫓습니다. 앞서 이 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하던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순찰 직원이 쫓아오자 인근 주택 옥상에 올라가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튀어나온 못이 남성을 살렸습니다. 바지가 못에 걸리면서 그만 거꾸로 매달리게 된 겁니다. 주차장 직원은 운전자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은 채 112에 신고했습니다. 운전자를 찾고 있는 와중에 경찰이 주변에 도착한 걸 인지해서 계속 제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쳤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뛰어내리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겨우 연행됐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차량 2대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면에다가 음주에다가 이래가지고 뭐 자기는 이제 큰일 났다면 이제 구속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가지고 뭐 투신하려 안 했겠습니까? 경찰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광주 황룡강 강변 도로 승용차가 지붕만 남겨놓고 침수됐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침수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폭우를 뚫고 달리던 차량을 물이 덮칩니다. 침수 피해 차량을 조사해보니 석 대 중 한 대는 주행 중에 침수됐는데요. 승용차 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에는 엔진과 연결된 공기 흡입구가 있는데요. 이 흡입구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엔진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수입차는 흡입구 위치가 낮아서 침수에 더 취약하다는데 연구 결과를 볼까요? 국산차의 흡입구 높이 지면에서 80cm였는데요. 수입차 흡입구는 더 낮은 그릴 안쪽에 있는데 높이가 55cm였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각각 몇 대씩 비교했더니 국산차는 평균 72.6cm, 수입차는 평균 65.8cm, 수입차가 더 낮았습니다. 실루엣이나 특성을 강화하면서 달리기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전고가 좀 낮고 무게중심이 좀 낮아요. 앞차가 침수 도로를 무사히 지나갔다고 뒤차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마다 흡입구 높이가 달랐습니다. 침수된 빗물의 높이가 높아져서 엔진에 빗물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침수차 어떻게 구별할까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침수 기록
조회가 가능하지만 차량이 자차 보험을 안 들었거나 침수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조회가 어렵습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이물질이 있거나 트렁크 바닥 퓨즈박스가 오염되고 부식됐다면 침수 의심 차량인데요. 중고차 살 때 침수차로 확인되면 환불을 약속받는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도 안정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인천 서구를 뒤집어 놓았던 붉은 수돗물 사태 기억하시죠? 이번엔 같은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벌레 유충이 수돗물에 섞여 나왔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샤워기 필터 안에서 벌레 유충 한 마리가 꿈틀거립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유충 3마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었던 인천 서구에서 이번에는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수돗물을 못 믿겠다며 생수병을 쌓아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해서 겁나 불안하지.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는 이물로 따뜻해 애들 닦이지를 못하잖아. 뭐 어떤 물 써요? 이거 생수고.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수도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에도 물 때문에 불안했죠. 물이 빨갛게 나와서 그건 진짜 잘못된 거지요. 지난 9일 이후 접수된 유충 신고는 총 23건으로 빌라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원인 분석에 나선 인천시청은 인근 정수장의 여과 설비에서 날벌레의 일종인 깔따구 유충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 처리를 할 때 공정 때 이제 화스팀 여과지가 활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 유충이 또 발견됐나 봐요. 해당 정수장은 인천 서구뿐 아니라 영종과 강화 지역까지 급수하는 만큼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도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떠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도 하고 불안하죠. 믿음도 안 가고. 인천시는 서구의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귀엽다고 키우다가 실증나면 버리는 강아지나 고양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동물을 구조하려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요즘은 코로나 걱정 때문에 도움의 손길도 부족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유기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 애쓰는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고되는 유기견들. 구조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돕겠다는 신청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주택가 옆에 이렇게 야산이 있는데요. 이곳에 유기견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도 나와봤습니다. 야산에 털을 잡은 유기견이 새끼까지 낳아서 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가 며칠 전에 시끄러우니까 누가 전화했다고.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기적처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공인은 됐는데 이제 거리 두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혼자서 구조하시는 게 아무래도 힘드시니까 산에서는 구조가 안 되니까 이 벽을 타고 올라갈 거예요. 저 옥상에 철창을 설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철창 안에 먹이를 놓은 다음에 강아지들을 유인한다고 합니다. 잠시 뒤 냄새를 맡고 다가온 어미개. 포획틀 안에 갇혔습니다. 삼겹살이 맛있었어. 이제 좋은데 입양 가면 돼. 사람 손을 탔는지 아주 순합니다. 계속되는 새끼 강아지 포획 작전. 어느 쪽에? 이 밑으로? 하수 두고 들어가 있다고. 모르는. 여기 있어 여기. 한 마리야? 새끼. 완전 젖먹이네. 비도 오는데요. 저희 나머지 아이들 유인하기 위해 고기 놓고 내려가겠습니다. 나머지 애들 아직 안 오네요. 네, 어제 밤 9시까지 대기를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할 수 없이 먼저 구조한 유기견들부터 보호소로 보냅니다. 보호소에 가보니 다른 곳에서 구조한 동물들도 많이 왔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니 몰라보게 달라진 강아지들.
하지만 끝내 새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큽니다. 10일 이후에 안락사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입양해주세요라고 강요나 권유하기 이전에 유기견이 나오지 않은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IMF 위기 때보다도 더 조금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진 기업 상황이 반영된 건데요. 이러나 저러나 현장에서는 힘들다고 합니다. 이다희 기자가 노사 목소리를 골고루 들어봤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시간 밤샘 논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182만 2천 원으로 올해보다 2만 7천 원 정도 많습니다. 인상률로는 1.5%, 지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2.7%보다도 낮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두 자릿수였던 인상률이 2년 연속 한 자릿수로 꺾인 겁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 상황 하에서 우리가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 특히 그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 측의 1.5% 인상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노총과 민노총 등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이런 참담한 최저임금안 안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경영계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폭이지만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편의점 업주들은 자신들을 낭떠러지로 내미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구직자들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오를 만치 몰라서 그러기 상태거든요. 주일장까지 해서 최저시급을 맞춰줄 수가 없었어요. 신고당해서 3번씩이나 노동부 갔다고 했어요. 체조하고 있는데 음식점에서 3시간 반 정도 주말에 일하고 있는데 다른 알바까지 없고 그걸로는 생활비가 힘든.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한국판 뉴딜 들어보셨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제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160조 원을 쏟아부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비하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 인공지능 산업 등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이 핵심 내용입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추경과 관련된 부분으로 편성될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보다 명확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거창하고 추상적이라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은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5년치 생색 계획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청와대 행사를 도맡아온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에 청와대와 정부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법인 등기도 안 된 신생기획사가 대통령 행사를 맡은 건 특혜라는 지적에 청와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는 2016년 말 설립됐습니다. 이 회사 대표 2명은 탁 비서관이 프로덕션을 운영할 당시 조연출을 맡았던 사람들로 각별한 관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바운더리는 탁 비서관의 청와대 입성 이후인 2017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10개월 동안 청와대 등 정부 행사 22건을 수주했습니다. 15건의 행사에는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주한 대통령 행사도 있었습니다.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 된 회사가 법인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굵직한 행사를 맡은 겁니다. 노바운더리는 최근 3년간 3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나라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이찰제로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게 독점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청와대는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한 행사는 총 3건에 불과하다며 과장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업체라는 지적에 대해선 개인 사업자도 능력만 검증되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이라며 사후 감사 등에서 문제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노바운더리, 이 경계를 허문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네. 앞서 리포트에 나온 탁현민 비서관 측근의 회사 이름이기도 하죠? 네, 경계를 허문 수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가요? 네. 자, 청와대 해명을 한번 뜯어보죠. 이 몰아주기 의혹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네, 청와대는 노바운더리가 청와대 행사는 3건만 수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 행사를 수주한 거라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행사와 정부 행사를 나눠서 청와대 행사는 적었다고 해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 주최 행사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면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이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경쟁을 하지 않고 아름아름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 계약 부분이잖아요. 네, 청와대는 대통령 행사는 보안이 필요한 긴급 행사라 공모 없이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행사는 보안이 생명이라 맞는 얘기이긴 한데요.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행사 계약만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바운더리 업체는 등기가 안 됐을 때도 이 행사를 5건이나 수주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무허가업체가 정부나 청와대 행사를 수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꼭 대기업만 행사를 수주하는 법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능력 있는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것이 문재인 정부의 행사라면서 기획사 능력은 법인 등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요. 탁현민 비서관과 인연이 있는 업체가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노바운더리의 기업 정보를 제가 봤는데요. 업계 순위가 176위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일을 같이 했다는 경력은 기업에겐 큰 자산이고 홍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쪽이랑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공신력을 좀 얻는다는 의미여서 저희도 정부 관련된 기관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의혹 탁 비서관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직접 연락해봤는데요. 1절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부 일을 따냈는데 이 탁 비서관의 도움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 채무 보상 운동. 네. 누가 누구의 채무를 보상해 주겠다는 건가요? 친여 성향 누리꾼들 사이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빚을 대신 갚아주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박 전 시장의 재산은 마이너스 6억 9천만 원입니다. 7억 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빚을 어떻게 갚아주겠다는 거죠? 먼저 일단 모금 운동을 해서 빚을 갚아주고 집 없는 가족에게 집을 얻어주자는 게 도리라는 말도 나왔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전 박 전 시장이 쓴 책을 사면 이 인세가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저서 구입 동력을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친여 성향 지지층 입장에서는 박 전 시장이 생전에 청렴했다는 걸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건 성추행 피해 고소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언제쯤 끝날까요? 미국 보건당국이 올 여름이 끝날 무렵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We're doing a great job. We're doing very well with vaccines and we're doing very, very well with therapeutics.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해 자신감을 보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보건당국 관계자도 올여름이 끝날 무렵에 백신 생산을 시작하겠다며 시기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백신 제조 공정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력한 후보군엔 모더나와 존슨앤존슨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손잡고 개발한 백신 등이 꼽힙니다. 후보 백신들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과도한 낙관을 경계했습니다. 등장하지도 않은 백신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매우 성급합니다. 백신의 개발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제 전 세계에서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9만 명. 이 가운데 30%가 넘는 5만 9천 명의 환자가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이곳 캘리포니아주는 식당과 술집의 영업을 다시 중단하는 등 재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2주 봉쇄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죠. 펭수가 일본 지자체 캐릭터를 모방한 거라는 주장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억지 주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상으로 비교해 보시죠. 최선 기자입니다. 볼에 빨간 점이 있는 검은 곰 캐릭터가 다가오자 관광객들이 환호합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일본 구마모토현이 지난 2011년 만든 지자체 캐릭터입니다. 한국 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가 구마몬으로 불리는 이 캐릭터를 모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의 한 주간지는 동물 모양의 큰 눈과 입 모양도 구마몬과 비슷한 인형탈을 썼다며 펭수는 표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곰을 소재로 만들어진 구마몬과 달리 펭귄을 형상화하면서 유행어를 만들고 자기 주장까지 하는 펭수를 향해 논란을 제기한 겁니다. 무슨 이런 검사로 나를 판단한다 그래. 나 안 해.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억지 주장이라는 의견이 온라인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유리박물관에 전시된 유리성 작품입니다. 박물관을 방문한 두 어린이가 장난을 치다 우리 돈 7,745만 원에 달하는 이 작품을 깨뜨렸습니다. 4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통제선을 넘어선 어린이 2명이 전시품을 파손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억수같이 쏟아부은 장마의 심술에 프로야구 각 구단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사공성근 기자, 어제 광주에서 경기를 치른 키움이 쉴 새도 없이 홈으로 돌아왔죠? 네, 키움은 오늘부터 홈에서 선두 NC와 주중 3연전을 갖습니다. 키움은 어제 경기 기아에게 졌지만 지면서 이제 순위가 2위에서 3위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중 3연전을 통해서 1위권 재추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이 장마로 인한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문제입니다. 지난 일요일 전국적인 비가 내리면서 모든 경기가 어제로 수년됐습니다. 키움은 어제 광주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부담스러운 7연전이 시작된 겁니다. 키움 선수단은 어젯밤 10시가 넘어 300km 가까운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반면에 어제 잠실 경기가 취소된 NC는 편안하게 서울에서 키움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원정팀과 홈팀이 바뀐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피로가 안 쌓였다고는 볼 수 없는데 장마철이고 들쑥들쑥하니까 최소한 자기 리듬 지킬 수 있도록 신경 쓰라고 얘기 많이 하고요. 빡빡한 일정이지만 키움은 평소 일정대로 경기장에 나와 몸을 풀었습니다. 상대가 선두 NC라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경기 키움은 외국인 선발 브리검이 2달 만에 팔꿈치 부상에서 벗어나 선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5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키움이 5대1로 경기를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척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국내 복귀로 화제를 모았던 배구 여제 김연경이 오늘 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주인을 잃었던 흥국생명의 등번호 10번이 다시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11년 만에 돌아온 흥국생명 체육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밥 먹고 오는가? 네. 지난 11년간 주인을 잃었던 흥국생명의 등번호 10번은 다시 주인을 찾았습니다. 지난 1월 올림픽 예선에서 복근 부상을 입었지만 이제 충분히 회복했습니다. 훈련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웨이트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근력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 상태입니다. 쉬는 동안엔 개인 방송을 통해 팬들을 만났습니다. 아 잠깐 1편 안 봤어? 이거 눌러서 빨리 1편 보고 와. 직접 팬을 찾아가는 이벤트도 했고 절친인 현대건설 양유진과는 2012년 런던 올림픽 한일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샤워실 안에서 물 켜고 왜 그렇지 진짜. 훈련장에 나오면서 확실한 우승 후보라는 평가는 이제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팀들이 이제 저희 팀을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부담감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그걸 이겨내고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연경은 다음 달 열릴 컵대회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한철의 물폭탄이 지나가고 오늘은 잔잔한 하루였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밝은 햇살이 드러나겠고요. 중북부 지방부터 더워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9도 등으로 중북부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는 많은 지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일 텐데요. 떼약볕에 대비해서 양산과 선글라스 챙기시면 좋겠고요. 모처럼 밀린 빨래 하시면 보송하게 잘 마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북 동부 지역과 경상 서부 내륙에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 쪽으로 물러난 장마전선이 토요일에 다시 북상해서 제주와 전남에 영향을 주겠고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국에 길게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더위는 크게 누그러들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 감각.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배들에게 입버릇처럼 썼다는 말입니다. 탁상 공론만 하지 말고 현실 경제도 잘 보라는 말이었죠. IMF보다 센 코로나가 닥친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정책을 꺼냈습니다. 100년의 설계, 160조 원 투자, 190만 개 일자리, 대전환. 좋은 계획들이지만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 액수는 130원이었습니다. 이 130원을 두고 우리 노동계와 경영계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2년 전 이런 사과를 했었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어려워졌습니다.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당장 130원이 아쉽고 이 최저임금 10,000원은 요원한데 이 190만 개 일자리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